정순이는 오늘도 바쁘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하고 보리이삭도 주느라 정신이 없다. 남동생 폰주는 4살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얼른 나보다 커서 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여동생 정기민은 1살밖에 갓난 아이이다. 뭐라고 말은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할머니는 움직임이 활발하시지는 않다. 일을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다고 한다. 아버지 진수는 정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이다. 단지 고무신을 사줘서만은 아니다. 엄니는 사람들이 용강댁이라 불렀다. 사실 정순이는 엄니가 무섭다. 맨날 소리치고 화내고 다그친다. 한 번도 고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웃집에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엄니는 지독한 욕쟁이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은근히 엄니를 피한다. 정순이도 엄니가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다. 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근조근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순이는 아버지가 사준 고무신이 너무 예뻤다. 그냥 새까만 고무신인데 이리저리 돌려보다 보면 약간 보랏빛도 나는 듯하고 마감이 깔끔하지 않아서 조금 튀어나온 곳도 조금 있으면 닿아서 없어질 것이고 살짝 큰 듯 했지만 괜찮다. 어차피 내 발도 금방 커질 테니까. 8살이 된 정순이는 십리길에 있는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는 게 좋았다.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 해보는 운동회. 역시 아버지가 사준 고무신은 대단하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발바닥이 아프지도 않는다. 여름즈음에 북한군들이 내려왔다. 전쟁이 났다고 그런다. 북한군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쌀이며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하나보다. 이장, 반장이 아버지한테 북한군들 음식을 지게에 져서 가져다 주라고 시켰다. 한 바가지만 집에 덜어놓고 가져다 주지. 아버지는 그런 요령도 없나 보다. 밤에는 국군이 오는지 망을 보라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보초를 서게 했다. 달빛이 밝은 어느 밤에 아버지는 또 보초를 서기 위해 나갔다. 야심한 시간에 갑자기 폰주가 발작을 한다.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하며 거품을 문다. 엄니가 얼른 아버지를 불러오라 한다. 동생이 심상치 않다. 아버지가 있는 대등으로 달렸다. 아직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는 데 있는 힘껏 소리치며 달린다. 아버지 폰주 죽어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달려온다. 집에 도착하니 폰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었다. 너무 다행이다. 두어 시간이 흘러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정순이 저 조그만 것이지 동생 살리겠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소리치고 달려오더란께. 왠지 칭찬을 받은 것 같아 웃으며 잠이 든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동네에 국군들이 들어왔다. 북한군들은 산 깊은 곳으로 숨은 듯하다. 국군들이 아버지를 잡아간다. 이장, 반장이 아버지가 북한군들 쌀 주고 돈 줬다고 밀고를 했다고 한다. 자기네들이 시켜서 한 일인데 아버지는 장흥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 동네 사람들 10명 정도 잡혀 들어갔다. 방앗간 하는 종인이네 아버지도 잡혀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돈 쓰고 해서 풀려났다고 한다. 장흥으로 걸어서 아버지 면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한다. 종인이 아버지는 돈도 많아서 북한군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죄가 훨씬 더 심한데 울 아버지는 돈도 없어서 심부름만 한 것인디 배 팔아오라 해서 팔고 그 돈 가져다 주라 해서 가져다 주고 쌀 가져다 주라 해서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인디 밤이 되면 북한군이 산에서 내려와서 또 사람을 잡아간다. 낮에는 국군이 잡아가고 뺏어가고 밤에는 북한군이 그런다. 왜 유치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빈재 넘어 부산면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 이리저리 뺏길까봐 엄니는 심천 외가에 어느 정도의 쌀과 돈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다 북한군이 힘이 더 세졌나 보다. 국군들이 후퇴를 한다고 한다. 울 아버지는 데리고 가지 말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잡혀간 동네 사람 8명이랑 같이 줄줄이 묶어서 데려갔다고 한다. 목포 어디 바다에 한꺼번에 빠뜨려서 죽여버렸다고 한다. 정순이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 국군들이 후퇴하면서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갔다. 동네 여기저기 성한 집이 없다. 아마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머물 곳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나마 쌀을 곳간 쪽에 숨겨놔서 먹을 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제 곧 겨울이라 추위도 걱정이다. 다시 북한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산으로 데려갔다. 안 따라오면 다 죽인다고 하니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같이 갈 수가 없었다. 돼지막 한쪽 편에 집더미를 쌓아서 할머니를 숨겼다. 혹여 국군들이 오게 되면 빨갱이들이라고 다 죽인다고 한다. 안 죽기 위해 북한군한테 끌려갔는데 북한군을 따라가서 빨갱이란다. 막상 산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북한군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운이라도 좋으면 빈집을 발견해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도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언제 국군이 올라와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름 햇살이 따스하던 어느 날, 국민학교 운동장에 다들 모여서 걸기 대회를 했다. 떠들고 소리치고 하는데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살박이 정김이 옆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장터 쪽에서부터 총소리가 들린다. 국군들이 다시 왔나 보다. 엄니는 폰줄을 업고 나는 정기미를 업었다. 죽지 않으려면 얼른 도망가야 한다.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도망가려고 난리이다. 다들 학교 뒤쪽 산으로 도망간다. 어느새 엄니는 곁에 없다. 엄니를 찾을 새도 없이 나도 정기미를 업고 산비탈을 오른다. 한살박이라지만 8살 정순이에게 아이를 업고 도망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탈길에 미끄러지는데 아이 때문에 손을 짚을 수도 없어 얼굴이 흙에 쓸린다. 순간 바로 옆에 총알이 박히는 걸 보았다. 오메 저 사람한테 잡히겠네. 잡히면 죽을 것을 알기에 있는 힘껏 산을 오른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람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기는 했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저기서 엄니가 내려온다. 대삼 인근 산에 폰주랑 쌀을 내려놓고 나를 찾으러 온 것이다. 한살박이 정기미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닐 수 없다. 아기가 울면 다 잡혀서 죽을 것이니 바위 밑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곳을 찾았다. 주변에서 크고 널찍한 돌 2개를 주워와서 벽을 만들었다. 바닥에 솔잎을 깔고 입구도 돌로 막았다. 낮에는 여기 숨어있고 밤에는 엄니 혼자 단산집에 다녀왔다. 거기 숨어 계시는 할머니 밥 해드리고 쌀도 조금씩 가져왔다. 얼마 지나자 국군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산을 헤집고 다닌다. 산등성이에서 저쪽 산을 찾고 다니는 게 보인다. 내일은 그쪽 산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이미 살펴봤으니 또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집에 다녀오고 이신동, 대삼, 덕리 등 유치 깊은 산중에서 그의 겨울을 보낸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라 그런지 그의 겨울은 추운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 그 겨울에 같은 동네 살던 마인동댁은 숯굴에서 아이를 낳았다 한다. 봄이 되자 수색하던 국군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닌다. 내려와도 안 죽인다고 한다. 빨갱이 따라가지 말고 내려와서 자기들이랑 살면 안 죽인다고 한다. 그래서 내려오기로 했다. 내려왔더니 일단 용문 건조장 안에 다들 집어넣는다. 산속에 숨겨놓은 쌀과 음식들을 챙겨오진 못했지만 다시 갈 수는 없다. 그래도 산속 바위 밑 보다는 여기가 낫다. 그때 갑자기 정순이는 연병에 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깔끔히 낫기는 했지만 총에 맞아 죽지 않겠다 생각했더니 병에 걸려 죽을 뻔했다. 며칠 뒤 잠깐 벗어놓았던 고무신이 없어졌다. 아버지가 사준 고무신. 이제부터 정순이는 쭉 맨발로 다녀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이제 정순이는 할머니도 없다. 심천 외가에 예전에 식량을 옮겨놓은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동안 살았다. 유치는 그렇게 난리통이었는데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나 보다. 동네의 집들이 몽땅 타버려서 나라에 집을 짓겠다 신청하면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나무를 지원해 주었다. 전쟁이 끝나고 다들 다시 학교를 갔는데 정순이는 그럴 수 없었다. 엄니랑 둘이서 집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동생들은 어려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을 틀을 만들고 구들을 놓는 것은 동네 어른들이 도와주었다. 장산골 위의 바위는 나무를 넣고 때리면 널찍하게 쪼개져서 구두용 바위로 썼다. 그 돌을 놓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 방바닥이 만들어진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흙은 동네 사람의 아랫들 논에서 퍼왔다. 논주인도 논이 낮아져야 농사짓기 편하니 퍼가라고 했다. 삭을 주고 소구르마로 실어오기도 하고 지게로 지어 나르기도 했다.
집의 기본 뼈대가 완성되면 벽체에 흙을 발라야 하는데 기둥 사이사이에 구멍을 만들어 나무를 끼우고 중간중간에 새내기로 엮은 다음 흙을 바른다. 이쪽 붙이고 저쪽 붙이고 흘러내리면 다시 붙이고 조금씩 말리면서 올려야 하니 여간 더딘 게 아니다. 천정에 얹는 나무는 길고 곧은 걸로 70에서 80개 정도가 든다. 마침 갑골에 산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서 샀다.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엄니는 2개, 나는 하나를 거기서부터 끌고 와야 했다. 길이가 사뭇 길어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다. 방청수 쪽을 지날라치면 항상 돌 사이로 나무가 끼인다. 힘으로 끌어낼 수 없으니 나무를 놓고 끼인 돌을 다 치우고 다시 끌어야 한다. 집에 끌고 온 나무는 말리고 껍질을 벗겨야 한다. 낫도 잘 안 드는데 웬 놈의 괭이는 그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벗겨도 4개 하면 많이 하는 편이다. 나무가 다 준비되면 천정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는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밑에서 반죽된 흙을 던지면 일일이 바르고 그 위로 짚을 얹는다. 천정 안쪽으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흙으로 마무리한다. 담벼락도 흙을 얹은 다음 돌을 주워 놓고 3에서 4일 기다렸다 마르면 그 윗단을 만든다. 집을 다 짓고 나니 정순이는 어느새 14살이 되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엄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야 혼자 지었다 한다. 정순이는 그런 엄니가 서운하다. 동네 돈 벌어먹으며 마을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골목골목 외치고 다닌다. 얼른 반장 집으로 가서 미군 원조로 나온 우유 가루나 배급받으러 가야겠다. 100호가 넘는 단산에 다시 굴뚝 연기들이 올라온다.